5, 6월달 강의가 좀 제일 빡센 강의예요. 어렵다고요? 제일 빡센 강의. 지금까지 했던 걸 다 정리하면서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리하다 보니까 뭐 기초적인 거 이런 거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낯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전력을 다해서 외운다라고 생각하고 수업 시간에 하는 거 반 이상 소화 못 해도 돼요. 요약책 봐야 돼요. 인강 들으세요. 책 보지 마시고 제가 매주 그랬죠. 일주일 동안 다음 주에 올 때까지 그 인강을 2번 내지 3번만 듣고 오시자 그랬어요. 아니 책 안 보셔. 지금 5, 6월 달은 책 보는 달이 아니에요. 책은 7월 달부터 보더라도 징글징글하게 봐요. 그리고 책을 보면요. 이게 우리가 기출되어 있는 지문과는 다른 내용으로 다른 표현으로 서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책을 보고 이해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러니까 책 볼 필요가 없어요. 이해는 강의를 통해서 이해하고요. 나중에 시험 대비는 문제 풀이 할 때 그 지문 가지고 훈련하시면 돼요. 그럼 충분해요. 그러니까 이제 강의를 듣고 집에 가서 이해가 안 되니까 책을 보고 이제 이해해 보려고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해 안 되고요.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한 5년 준비하면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럴 때는 책 꼼꼼히 봐가면서 이해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5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한 160일 남았어요. 그렇죠? 뭔 교과서를 보고 이해를 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6달 이상을 이해하려고 했으면 안 됐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걸 외우는 거야, 그때는요. 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외우는 것도 여러분들이 막 억지로 뭐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 듣다 보면 시험에 필요한 정도는 머리에 박혀요. 시험장에서 골라낼 수가 있어요. 골라내도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골라지지는 않아요. 이건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맞아요. 묘하게도. 그래서 딱 합격할 정도는 딱 돼요. 그렇게 대부분 준비하세요, 시험을. 근데 그걸 모르죠.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가려고 그러죠. 시험이란 거, 그죠? 그러면 5년 잡으셔야 돼요. 완벽하게 준비하시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자주 많이 듣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건 것 같아라고 골라지고 이런 상황에서 시험 보러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예, 이건 것 같아요. 본인이 맞아놓고 왜 맞았는지 모른다니까요. 설명하라고는 못해요. 이게 그리고 이제 뭐 틀린 거 골라라 틀린 거 골랐어. 왜 틀렸어? 이게 틀렸다고 본인은 체크했는데 다른 데가 틀린 데가 있어요. 그럼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나는 분명히 틀렸다 그래서 맞았어요. 맞았는데 해설 보면 내가 생각한 거고 달라. 근데 맞았어. 에? 그게 그런 거예요. 이건 것 같아. 이런 거예요. 자주 읽었기 때문에 뭔가 좀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오니까 고른 거예요, 그게. 예,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그 확률을 높이는 게 우리 공부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붙는다고 생각하셔야지. 야, 이렇게 해서 되겠어?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되겠어?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럼 진짜 떨어져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의사표시 효력 발생. 의사표시가 정상적이라면 이 의사표시가 의사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될 텐데 언제 발생되는가의 문제가 하나 나와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무슨 주의? 도달주의라는 건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지배 영역 내에 들어가서 상대방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요지할 수 있는 상태. 이걸 객관적으로 요지할 수 있는 상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두 가지. 동거가족이 수령한 경우. 그렇죠? 두 번째로 우편수신함에 투입된 경우. 이걸 말하는데 이때 우편수신함은 단독주택을 말하는 거고요. 아파트 우편수신함은 제외됩니다. 아파트 우편수신함에 들어간 편지들은 망실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더군다나 아파트 우편수신함은 남의 거 보는 사람들 많아.
자기 것만 뽑으면 되는데 괜히 옆집 이렇게 들춰보고 말이에요. 그래도 뭐 이상한 거면 괜히 버려버리고 이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아파트 우편 수선함에 투입된 것만으로는 도달 아니다. 이거 두 가지. 동거 가족이 수령한 건 도달이다. 아파트 우편 수선함에 투입된 건 도달 아니다.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하나. 도달주의 원칙과 관해서. 두 번째로 도달해야만 효력이 생기니까 도달하고 난 다음에 뭘 못해요? 철회 못한다.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이 철회 의사표시는 최초의 의사표시보다 먼저 도달하거나 동시에 도달해야 철회가 되지. 먼저 보낸 게 도달하고 나서 철회가 도달해버리면 철회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도달해서 기억하시죠. 두 번째로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무권 대리행에 대한 상대방의 최고가 있을 때 본인의 확답 여부,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 시기,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사고에 의한 연착에서 청약자가 미리 지연 통지를 발송한 경우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나올 때마다 확인하시면 돼요. 원칙이 도달주의인데 예외적으로 뭘 취하는 게 있다? 발신주의를 취하는 게 있다. 세 번째로 이 도달을 해야만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보낸 사람은 도달했다라고 주장 증명을 해야 돼요. 도달에 관한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보내는 사람. 도달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문제가 하나 생겨요. 반송이 안 돼. 상대방한테 보냈어. 발송했고요. 반송이 안 됐어요. 반송이 안 됐다면 보낸 사람은 도달했다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상대방은 못 받았다 그래요. 이거 도달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낸 사람이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이 어렵죠. 증명이 어려울 때 등장하는 게 뭐예요? 추정. 근데 우리 판례가 규정은 없는데 내용 증명이나 등기로 보냈다면 그 무렵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두 가지 경우만 도달로 추정을 하고 당연히 보통 우편으로 보냈을 때는 도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가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등기로 보냈어요. 반송이 안 됐어요. 그럼 도달로 추정했죠. 도달로 추정했는데 상대방이 반대 사실을 증명했어요. 뭐를? 나는 여기에 주민등록만 있고 산 적이 없다. 그랬더니 반대 사실이 증명된 거죠. 그럼 도달의 추정이 깨진다. 도달 아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등기로 보냈다, 반송 안 됐다, 도달로 추정한다. 그 상태에서 상대방이 반대 사실을 증명했다. 어떻게? 주민등록만 돼 있고 산 적이 없다. 이걸 증명해버리면 도달 추정을 깨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도달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됐죠? 이 정도. 또 하나가 발신 후 사정 변경이라고 111조 2항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조문만 그대로 외워두시면 돼요. 두 번째로 도달이라는 건 상대방이 언제든지 요지할 수 있는 상태라 그랬어요. 그러려면 상대방한테는 요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요지 능력을 수령 능력이라고 해요. 이 수령 능력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누구? 제한 능력자. 수령 무능력자라고 해요. 그러면 만약에 갑이 미성년자 을에게 보냈어요. 도달이 됐어요.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얘는 뭐가 없으니까 수령 능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갑은 도달을 주장 못해요. 그러나 얘가 도달을 주장하는 건 상관없다 그랬죠? 그래서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일 때는 표의자는 도달로 대항을 못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 대항을 못한다의 의미는 표의자는 도달을 주장할 수 없고 제한 능력자가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 그럼 얘는 언제 도달을 주장할 수 있을까? 요 무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안 후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 안 후에는 표의자도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도달해야만 효력이 생기는데 상대방을 모르거나 상대방 소재를 몰라. 그럼 찾아봐야 된다 그랬죠. 찾아봤는데도 몰라. 그럼 과실이 없다 그러겠죠. 이렇게 과실 없이 상대방 또는 상대방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공시송달은 법원에 적법한 공시송달 명령에 의해서
상대방한테 보내야 할 의사표시를 법원 사무관이 보관을 하고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형식으로 공시송달을 합니다. 이렇게 법원 게시장에 게시가 되면 최초 공시송달은 2주, 동일한 당사자에게 하는 2회차 공시송달부터는 다음날, 외국에 있는 자에 대한 공시송달은 2월, 경과 후에 도달이 간주되는 효력이 생기는 걸 공시송달이라고 합니다. 도달 간주. 그래서 2주, 다음날, 2월 뒤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 공시송달은 도달주의 예외가 아니겠지요. 그렇죠? 일단 이렇게 딱 머릿속으로 세 가지 조문을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수령 능력이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수령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수령 능력이 필요가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이거는 도달 자체가 필요가 없으니까 수령 능력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 이때도 도달이 필요 없으니까 수령 능력 필요 없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뭐? 공시송달. 도달한 걸로 간주해 버리니까 수령 능력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라든가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는 경우라든가 공시송달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수령 능력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건 조문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석을 좀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의사표시 효력 발생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111조부터 113조까지 조문을 잘 이해해 두시면 충분합니다. 끝. 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봐야 될 다섯 덩어리 중에서 법률행위 목적이 갖춰질 요건하고 의사표시 요건 두 가지를 본 거예요. 여기까지가 일반적 효력 요건이고요. 이제 특별 효력 요건 봐야 돼요. 특별 효력 요건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대리행위에서의 대리권의 존재. 대리가 나와요. 여기가 어렵죠? 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간단하게 정리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깊이 파지 말고. 깊이 파봐야 머리만 더 깨져요. 자, 일단 대리는 덩어리가 네 덩어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네 덩어리. 첫째가 대리 일반론. 여기에는 대리제도의 뜻, 대리제도의 기능, 대리의 종류, 구별개념, 삼면관계, 뭐 대리의 본질론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대리의 일반적인 내용들, 대리제도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들, 이런 게 일단 한 덩어리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삼면관계를 쪼개요. 삼면관계라는 건 대리인에 의한 대리행위가 있다면 세 사람이 필연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효과가 기속되는 본인이라는 놈과 요 놈 위해서 계약을 대신해주는 대리인이라는 놈과 그 대리인과 거래행위하는 상대방이라는 놈, 이렇게 세 놈이 등장해요. 이걸 우리는 보통 삼각관계라고 불러요. 그렇죠? 근데 삼각관계 그러면 좀 뉘앙스가 이상하니까 삼면이라고 바꾼 거예요. 삼각관계 그러면 이상하잖아. 아니, 삼면관계. 요 삼면관계를 쪼개요. 먼저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 하나, 대리권.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하나, 대리행위.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하나, 효과 기속. 삼면관계 내용이 딱 나와요. 그 중에 요 대리권하고 대리행위. 문제 잘 나오죠? 여기 두 번째 덩어리, 삼면관계. 세 번째가 얘가 지가 해야 되는데 다른 놈한테 맡겨. 복대리라고 부르죠. 요 놈이 하나 나와요. 이게 세 번째예요. 네 번째가 대리인이 대리권에 터잡아 대리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한테 대리권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대리권이 없는 놈은 대리행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해버려 이 자식이. 이걸 뭐라 그래요? 무권 대리. 네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대리에서. 네 덩어리에서 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뻔해요. 여기서 한 문제 나올 거고, 복대리 한 문제 나올 거고, 무권대리 한 문제 나오겠죠. 다 나오죠. 그러니까 어려워요. 이렇게 크게 네 덩어리가 있다. 일반론, 삼면관계, 복대리, 무권대리. 자, 그럼 먼저 일반론. 먼저 대리제도의 뜻.
갑이 A 토지가 있는데 팔아야 돼. 시간이 없어. 친구 을을 불러 부탁을 해. 팔아달라. 그래서 을이란 놈이 병과 A 토지를 매매를 해. 이때 A 토지 소유자는 아무것도 안 했죠. 요 놈이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한다는 건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 행위를 한다는 걸 의미해요. A 토지를 누구한테 얼마에 팔지를 을이 결정했죠. 표시도 을이 했죠.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그 효과가 생기죠. 효과가 뭐예요? 권리 변동. 그건 누구한테 생겨요? 요 놈한테. 그래서 대리는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 행위를 하는 자, 즉 법률 행위하는 자, 이게 법률 행위예요. 그 법률 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효과가 귀속되는 자가 분리가 되는 제도, 이게 대리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계약하는 놈과 그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를 가져가는 놈이 달라지는 제도, 이게 대리가 되는 거예요. 왜 필요하다 그랬죠, 이거? 사적 자체의 보충 또는 사적 자체의 확장. 스스로 계약을 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법정 대리. 할 수는 있는데 바빠서 못한다. 그 사람의 능력을 확장해 주자. 임의 대리. 이렇게. 사적 자체 보충, 사적 자체 확장. 이 대리제도의 기능이 되고요. 그 중에 이게 주된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 대리가 더 중요하죠. 대리에서. 기능이에요. 종류? 법정 대리, 임의 대리가 있고요. 능동 대리, 수동 대리가 있고요. 유권 대리, 무권 대리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조심하실 거, 직접 대리, 간접 대리. 이건 대리의 종류가 아니다. 직접 대리, 간접 대리는 대리의 종류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리는 직접 대리만을 말합니다. 직접 대리는 뭘까? 대리인이 계약을 했을 때, 그 효과가 직접 갑에게 귀속될 때, 이걸 직접 대리라고 해요. 그 효과가 얘를 거쳐서 귀속이 되는 게 간접 대리예요. 대표적인 게 위탁매매인. 갑이 강원도에서 고냉지 배추를 딱 생산을 했어요. 그걸 트럭에 싣고 와가지고 어디있지? 가락동 농수산시장 가가지고 위탁매매인한테 위탁을 맡겨. 이때 그 위탁매매인 자기 이름으로 팔죠. 그래 안 그래요? 영수증 누구 이름으로 발행해요? 자기 이름으로. 그렇죠? 나중에 그 배추에 문제가 생기면 이 배추를 산 사람은 생산자를 찾아가요? 팔아먹은 사람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효과가 일단 누구한테 먼저 귀속이 되는 거예요? 을한테. 그리고 얘는 받은 돈에서 수수료 떼고 이렇게 돈을 건네주겠죠. 이런 걸 간접 대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간접 대리는 대리가 아닌 거예요. 직접 대리는 얘가 계약을 하게 되면 이렇게 효과가 계속되는 게 직접 대리예요. 그래서 직접 대리, 간접 대리는 대리의 종류가 아닙니다. 이것만 대리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뒤에서 할 거예요. 구별. 다 필요 없고 이것만 기억하셔야 했어요. 원래 법률 행위라는 건 뭘 할지를 결정을 하고 그걸 표시를 하고 그에 터잡아 효과가 기속이 되는. 중국집에서 점심을 먹고자 하는 갑이 무엇을 먹을지 결정을 하고 사장님한테 짜장면 주세요라고 표시를 한 다음에 나온 짜장면을 갑이 먹고 돈도 갑이 내는. 이게 기본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갑이 친구 을한테 부탁을 해. 내 거 좀 주문해 달라고. 그래서 을이 짜장면을 결정을 짓고 을이 주문을 한 다음에 나온 짜장면을 갑이 먹고 갑이 돈을 내고. 이게 대리예요. 근데 갑이 을한테 나 짜장면 좀 주문해 줘라고 부탁을 했어. 그럼 짜장면을 누가 결정했어요? 갑이. 주문만 누가 해요? 나온 거 누가 처먹어요? 이건 대리가? 이게 사자, 이게. 사자 중에서 무슨 기관? 표시기관. 무슨 기관? 표시기관. 표시만 대신해 주는 사람. 그래서 대리와 구별되는 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사자하고만 구별하면 돼요.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누가 결정하느냐. 대리는 누가 결정한다? 대리인. 사자는 누가 결정한다? 본인.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겠죠. 대리 경우에는 대리인이 의사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사자는 의사능력 필요 없다.
그래서 만취한 사람도 심부름은 잘한다 그랬죠. 술 취한 남편한테 두부 사와 그러면 열심히 사오잖아. 결정 남편이 안 해요. 그러니까 사자의 경우에는 의사 능력이 필요 없다 이렇게 될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착오를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착오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게 착오라 그랬죠. 대리에서는 어떤 걸 착오라 할까요? 대리인이 결정한 의사와 그 표시가 다를 때 착오가 되겠죠. 시험 지문에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착오가 된다. X. 대리의 경우에는 착오는 본인 의사를 고려하지 않아요. 반면에 이거 아까 표시기관으로서의 착오,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표시기관이 잘못 표시하면 뭐가 된다? 착오가 된다. 그래서 이 그림 갖고 사자와 대리가 구별이 금방 돼요. 구별되죠? 너나 해라 그런 표정 짓지 마시고 구별 지세요. 구별해야 돼요.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깔끔해요. 사자하고 대리 구별은 이거 갖고 구별하면 돼요. 의사결정을 누가 하느냐 거기서 차이가 딱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의사 능력이 누가 있어야 되네, 착오가 어떻게 되네 이런 거 다 여기서 차이가 나다. 됐죠? 끝났습니다. 삼면관계 이제부터 보면 돼요. 삼면관계. 자, 삼면관계 첫 번째가 뭐죠? 본인과 대리. 일반론 이 정도 보면 안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아니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돼요. 너무 심각하게 인상 막 쓰면서 안 보셔도 돼.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먼저 대리의 삼면관계 중에서 첫 번째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갑이 을한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해야 을은 땅을 팔아주는 거죠. 갑이 을한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없다면 을은 갑을 위해서 땅을 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대리 행위가 되려면 일단 대리인에게 그런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걸 대리권. 그래서 이 대리권과 관해서 대리권이 어떤 거냐, 대리권은 어떻게 발생하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범위는 어디까지냐, 제한할 수 있냐, 남용하면 어떻게 되냐, 천년만년 대리인이냐, 아니다 대리권이 소멸하는 경우가 있다. 언제 소멸하냐? 6가지. 대리권 관해서 6개 딱. 에? 그 중에 이거 뭐 굉장히 중요하죠. 에? 제한 관해서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소멸 사유 맨날 물어보죠. 머릿속에 딱 틀을 잡아가지고 조문과 결부시켜서 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대리권의 뜻, 을의 입장에서 대리인 입장에서 본인 갑을 위해서 계약 따위를 할 수 있는 지위, 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거 이걸 권한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권한. 권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권리가 아니니까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다. 요게 기본이라 그랬어요. 대리인은 권리 없고 의무 없고 책임도 없다. 그래서 아까 갑이 을한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을은 대리권이 있죠. 팔아줄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팔아줄 의무 없어요. 또 이게 만약에 1억짜리예요. 을이 팔았어요. 팔고 돈을 갑한테 갖다 줘요. 갑이 봉투를 딱 열어봤더니 100만 원짜리 수표 하나 딱 들어있어. 그럼 갑은 뭐라, 이게 뭐냐 계약금 받은 거냐 그랬더니 아니야 100만 원에 팔았어. 갑 길길이 뛰겠죠. 에? 책임져요 안 져요? 안 줘요. 안 줘요. 왜? 갑이 얼마 받아달라는 말을 한 적이 팔아달라고만 했잖아요. 팔았는데 뭔 소리야.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이렇게 대리권은 권리가 아닌 권한에 불과하고 따라서 대리는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다. 이게 원칙이다. 이런 대리권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 발생 원인이 법정 대리와 임의 대리를 구별하는 기준. 과거 시험 지문에 대리권, 법정 대리와 임의 대리는 대리권의 범위에 의해서 구별된다. X, 대리권의 범위를 갖고 구별하는 게 아니라 발생 원인. 이때 법정 대리는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법률 규정, 대표적인 게 미성년자의 부모, 부부간의 일상과 사대리 이런 것들이 법률 규정에 생기는 거고요. 지정권자의 지정행위,
과거 최진실이 자살할 때 자식들 둘 지정 안 하고 죽었죠. 지정하고 죽었어야죠. 죽었다 그러니까 좀 그러네, 고인인데. 지정을 안 해가지고 조성민이하고 막 이렇게 싸웠잖아요. 외할머니가 길르네 뭐. 예? 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정법정 대리인이에요. 그도 저도 아니면 가정법원이 선임을 해요. 이게 세 가지 방법. 법률 규정, 지정권자의 지정행위, 가정법원의 선임 따위를 통해서 생기는 대리권을 뭐라 한다? 법정 대리. 반면에 본인의 법률 행위를 통해서 선임되는 대리권을 임의대리라고 해요. 이 본인의 법률 행위를 수권행위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왜 그럴까요? 갑이란 자가 지금 A 토지를 팔아야 되는데 자기가 바빠요. 친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데 아무한테나 부탁하나요? 아니에요. 친구 몇 놈을 저울질해. 어떤 놈한테 부탁하는 게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을에게 부탁해야지라고 결정을 해요. 그리고 을한테 가서 네가 좀 팔아줘라고 표시를 해요. 갑이 을에게 부탁해야지라고 결정을 하고 을에게 부탁을 하게 되면 갑의 의사 표시대로 을에게 대리권이 생겨요. 의사 표시한 대로 효력이 생기는 걸 법률행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임의대리권은 본인의 법률행위를 통해 생기는 대리권. 그 법률행위를 뭐라 한다? 수권행위. 뜻, 임의대리권을 발생시키는 본인의 법률행위 이렇게 돼요. 성질, 계약이냐 단독행위냐가 문제가 생겨요. 계약 아니다. 단독행위다. 단독행위 때문에 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을이 거절했어. 거절해도 대리권 생긴다. 뭐 해도 대리권 생긴다고요? 거절해도 대리권 생긴다. 이때 을은 거절했어. 안 하겠죠. 안 해도 갑은 을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을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아니라 단독행위다. 수권행위 방식은 어떻게 해요? 분류식이에요. 법률행위는 대부분 뭐라 그랬어요? 분류식. 따라서 부동산 같은 거 팔아달라고 부탁을 할 때 보통 위임장 같은 걸 교부하긴 하지만 그 위임장 교부가 곧 수권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위임장 교부는 수권행위가 있었다는 증거에 불과할 뿐 위임장 교부 이퀄 수권행위라고 해서는 안 된다. 수권행위란 건 위임장 교부와는 무관하게 어떤 일을 맡기는 것 자체,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것 자체, 뭐뭘 해달라고 의뢰하는 것 자체, 이걸 수권행위로 한다. 그래서 분류식이다. 수권행위를 통해서는 딱 뭐만 생겨요? 대리권만 생겨요. 그렇죠? 그런데 갑이 을에게 부탁을 하면서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잘 팔아주면 수수료 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을이 오케이 했어요. 만약에 갑이 을에게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플러스 수수료를 주기로 약속을 했다면 이때는 갑과 을 사이에 뭐가 생겨요? 권리, 의무가. 이 권리 의무는 팔아달라는 부탁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수수료를 주겠다, 알았다. 요것 때문에 생긴 거죠. 요거를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수권행위와 따로 떼서 뭐라고 불러요? 기초적 내부관계. 원인된 법률관계라고도 불러요. 요거하고 뭐를 구별하자? 수권행위하고 구별하자. 지금부터 아예 구별하세요. 부탁하는 건 뭐고? 수권행위고. 그래서 뭐가 생기고? 대리권만 생기고. 별도로 수수료 주겠다 알았다 하면 계약이 체결된 거고 이 계약에 타자마 뭐가 생기고? 권리와 의무가 생기고. 그걸 뭐라 하자? 기초적 내부관계. 그래서 기초적 내부관계와 수권행위를 개념상 구별하자. 이걸 수권행위의 독자성 이렇게 불러요. 따라서 요 놈과 요 놈은 서로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수권행위의 무인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권행위 독자성 무인성 요게 우리 민법의 기본적인 태도인데 조문이 하나 있다. 특별 조문이 하나 있다. 뭐 원인관계가 종료가 되면 대리권은 소멸하는 걸로 규정을 따로 만들어놨다.
이 규정이 없다면 이게 소멸하더라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생겨요. 왜?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특별 규정 하나 만들어놨다. 원인 관계가 종료가 되면 대리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머릿속에 수권행위 넣어두시면 돼요. 발생 원인. 간단하지요? 네. 범위. 이게 중요하죠.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범위란 건 대리인이 어느 범위 내에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느냐. 갑이 을에게 부탁을 했을 때 을이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이때 기본이 하나 있어요. 우리 판례가. 능동 대리권의 범위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수동 또는 수령 대리권의 범위가 포함된다. 그래서 아까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이때 을은 계약할 수 있죠. 근데 계약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뭐 할 수 있어요? 수령. 그러니까 뭐도 받을 수 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또 그 날짜를 연기해 줄 수도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능동대리권의 범위 속에 수동대리권이 있다. 이거 머릿속에 넣으시고 거기에 부수하여 계약 체결대리권 속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령하고 기한 연기도 되고 여기까지. 근데 이걸 넘어서는 거, 계약을 해지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대여금 영수 권한을 줬다. 돈 받아라고 시켰다. 그랬더니 면제시켜줬다. 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돈 받아라 했더니 빈손으로 털레 왔어. 왜 왔냐? 연기해줬어. 그건 괜찮아. 면제줬어. 불쌍해서. 맞아 뒤져야 잘못하면. 면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렇죠? 지멋대로 왜 면제시켜줘? 난 받아내야 되는데. 본인이 한마디. 그놈의 옷만 그렇게 허름해. 돈 무지하게 많아 이 자식아. 너 속았어 이 자식아. 본인 뚜껑 확 열려요. 면제 안 되는 거예요. 예금계약 체결대리권 줬어요. 그럼 예금하고 와야 되죠. 이걸로 질권 설정하고 담보대출 받았어. 이 돼 안 돼? 은행 가서 돈 맡기라고 했지. 그거 갖고 누가 돈 빌려오라 그랬어요?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판례가. 이렇게 대부분의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를 대법원이 해석을 하면 아 여기까지는 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 그 결론 나온 게 이거는 된다. 이거는 안 된다예요.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가 요거와 관련해서 갑이 을에게 물건을 사오라고 매수 대리권을 줬어요. 돈도 줬어요.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계약금을 이렇게 줬어요. 근데 이 자식이 물건을 안 넘겨줘요. 그래서 갑이 기다리다 지쳐서 계약을 해지합니다. 이때 해제 갑이 해야 돼요? 을이 할 수 있어요? 계약 해제 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 그랬죠? 얘가 해제할 거예요. 얘는 해제 권한이 있다 없다? 없죠. 만약에 을이 병에게 해제 권한이 없다면 반대로 병이 을에게 해제를 할 때 병이 갑에게 아니라 을에게 해제할 때 을 이거 수령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능동대리권이 없으니까 수동대리권 없죠. 두 번째로 계약을 갑이 해제했더니 을이 받은 계약금을 돌려줘요. 계약금. 이거 을 수령하면 돼요 안 돼요? 자 이제 또 헷갈려요. 아까 계약금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건 계약을 하면서 받는 거고 이건 해제가 돼서 반환되는 계약금이에요. 이건 수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안 된다. 왜? 해제 권한이 없으니까 해제 의사표시 수령할 수 없고 해제로 인하여 반환되는 금원을 수령할 권한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없다. 그게 이거예요. 네? 이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건 계약하면서 계약금 받는 거고 계약 권한이 있으니까 계약하면서 계약금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해제 권한이 없으니까 해제로 인하여 반환되는 돈도 받을 권한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나오지.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 또 하나가 118조.
지금 우리 법원이 대리권의 범위를 열심히 해석을 했는데 해도 몰라. 자, 우리 법률행위 해석하고 연결을 좀 시켜볼게요. 법률행위 해석에 자연적, 규범적, 보충적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고요. 이걸 통해서 목적을 밝히고자 했어요. 끝끝내 밝힐 수 없다면 대체하는 게 사실인관습, 임의규정, 신의성실 원칙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여기에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대리권의 범위라는 게 법률 행위를 해석하는 거예요. 왜? 대리권의 범위를 알려면 뭘 해석해야 돼요? 수권행위. 우리 판례가 대리권의 범위를 알려면 수권행위를 해석해야 된다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본인이 대리인한테 뭐를 부탁했는지를 밝혀내야 대리권의 범위가 밝혀진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수권행위는 법률행위라고 그랬죠. 그럼 결국 대리권의 범위를 밝힌다는 건 법률행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끝끝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체수단이 뭐가 나온다? 사실인관습, 임의규정, 신의성실 원칙이 나와요. 근데 사실인관습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럼 두 번째로 뭘 찾아봐야 돼요? 임의규정. 있더라 말이죠. 대리권의 범위를 도저히 모르겠더라. 아무리 해석을 해도. 그럴 때 등장하는 게 118조 보충규정, 임의규정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대리권의 범위를 보충을 해주면 돼요. 이때 118조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처분행위는 못해. 뭐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관리행위만 할 수 있도록.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임의대리는 뭐만 할 수 있다? 관리행위만 할 수 있다. 이 관리가 세 가지예요. 보존, 이용, 계량. 보존은 수선하는 거 말하는 거고요. 이용은 이익을 내는 걸 말하는 거고요. 계약은 목적물의 가액을 증가시키는 걸 말합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만 가능한데 그 중에 이건 무제한. 이건 일정한 범위 내 제한이 되어 있다. 일단 이렇게 머릿속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첫째,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임의 대리인은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임의 대리인은 관리행위만을 할 수 있을 뿐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 두 번째, 관리행위를 무제한할 수 있다. D. 관리행위 중에서 보존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지만 이용계량행위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세 번째,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임의대리에 적용되죠. 따라서 아예 대리권 자체가 없는 표현대리라든가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한 경우에는 118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세 가지가 일단 머릿속에 딱.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보존행위 외웁니다. 가혹의 수선, 본인이 갖고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본인이 갖고 있는 돈을 가서 받아와 추심, 본인이 갖고 있는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해, 본인이 갖고 있는 썩어 문드러기 쉬운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매각을 해. 예? 마지막으로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기한이 도래해서 그 기한 도래 채무를 갚아. 본인 돈으로. 요게 할 수 있는 보존행위 예로 시험 문제 등장하는 거 6개. 외웁니다. 보수, 소신, 미패기 이렇게. 암기만이 살 길이다. 왜 하는 거야? 아니, 보수주의자들 소심해서 패기가 없잖아요. 그럼 돼요. 보수, 소심, 미패기 그러면 돼요. 근데 이렇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외웠는데 이게 뭔지 몰라. 그럼 안 돼. 할 수 있는 보존행위, 수선, 소멸시효 중단, 추심, 미등기 부동산 등기, 부패하기 쉬운 물건 매각, 기한도래 채무 변제. 네? 그렇게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시험 문제도 이미 나왔고요. 외우세요. 중얼중얼 하면 외워져요. 네? 할 수 있는 거 외우고요. 보존행위. 안 되는 이용계량행위 외워요. 안 되는 이용계량행위. 어떤 게 있어요? 토지 형질 변경이 있어요.
전을 답으로, 임야를 전으로. 안 된다. 본인이 갖고 있는 예금을 찾아가지고 사채, 주식 안 된다. 이런 거 안 된다. 예? 본인이 갖고 있는 예금을 찾아가지고 사채로 빌려주거나 주식에 투자하거나 이런 거 안 된다. 할 수 없는 거 기억해. 대규모 리모델링 같은 거 이런 거. 나대지의 건축 같은 거. 이런 거는 성질을 변경시키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에 관해서는 깔끔해요. 판례 기본 태도 하나 쫙 머릿속에 넣고요. 그 다음에 불분명할 때 118조 조문을 해석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보존행위 딱 외우면 되고요. 안 되는 건 4개 딱 머릿속에 넣으면 돼요. 근데 시험 문제가 맨날 그렇게 나와요. 다음 중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은. 여기서 골라주시면 돼요. 맞출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가 특히 대리권에 보면 다음 중 대리권의 범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나와요. 그렇게 나오면 지금 요 안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요 안에 답이 다 들어있으니까 머릿속으로 딱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대리의 삼면관계 중에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 관계 여기 범위까지 보셨어요? 네, 나머지는 또 잠시 좀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저만 쉴 테니까 여러분들 외우세요. 오늘 외우고 집에 가시면 돼요.